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죠. 자, 지난 주말 3개국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귀국을 했고요. 자, 외교적인 성과 또 논란 등 순방 평가를 두고 여야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자, 부산에 입항한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전쟁은요,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2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순방에서 기대했던 한미 간 통화 수합 후 지금 일단은 논의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경제부총리는 그리 필요했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환율은 또 IMF 때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과거 불황과 공황의 사례 그 주기를 비교하는 것보다 새로운 변화, 불확실한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 최근의 가을 태풍 분석에서도 과거와 다른 특징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경제의 태풍도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새로운 대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와 과제 그리고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국제본부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9월 마지막 월요일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먼저 이 속보를 좀 봐야겠네요. 대전에서 화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상황이고요. 특히 직원 4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 1층 아마 이제 물건 상품 내리는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 직원들이 중상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이 숨진 상황이고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직원 4명이 연락이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소방 당국에서 위치 추적 등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빨리 진화가 되고 나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진화 작업은 진행 중인 거죠? 네, 이제 거의 근데 주부는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를 지금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확실히 많이 빠져야 수색 작업의 속도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 당국이 이 점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이 또 지금 연락 안 되는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외 순방 이후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도어 스태핑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왜냐하면 이번 이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 거기다가 뭐 이른바 이제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기자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논란이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특히 이제 전 세계 뭐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동맹이 필수적이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 그러니까 비소 관련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진상 규명까지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종합적인 네. 해외 순방의 성과들, 경제적인 뭐 파트너십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뭐 통화 스와프도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네. 우리 자동차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비서고 논란 때문에 대통령의 또 이제 순방 후 첫 출근에서도 일단 사실과 다른 보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의 오늘 발언 내용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이어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하고 네. 사실상 거의 같은 기조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권에서는 대응 기조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발언도 뭐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거는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날리면이었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새 땡땡이라고 이제 네. 얘기하지 않고 그걸 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에 기조를 맞춘 걸로 일단 하나 보이고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오늘 오전에 계속 국민의힘 의원이나 지도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MBC를 겨냥한 첫 그래서 보도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MBC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자막을 달아서 이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보여져서 여권에서는 지금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오전에 저도 이제 각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사평론가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네네네.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쭉 봤는데 대부분이 좀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아마 오늘 약식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질문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명을 일일이 하기보다는 네네. 뭐 그런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해명을 하기보다는 일단 유감 표명을 하고 예. 상황을 이제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수습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예. 이게 대체적인 뭐 전망이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어찌 보면 강공으로 태세가 전환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기조가 그래서 이제 며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게 얼마 갈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참 비생산적인 또 격돌 네. 정쟁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은 것은 좀 이제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 격돌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인데 적어도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밤에 해명한 거에 따르면 이건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 이게 면이 안 서서 어떡하나 이렇게 듣든 우리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이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혹은 내가 이거 면이 안 서서 어떡하나라고 해석하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과. 문제는 저 욕이라고 봐요. 왜 XX가 괜히 들어가서 일을 키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 좀 빨리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런 지적에 의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그 당시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윤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얘기했다.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욕설 부분은 민주당, 야당을, 그러니까 국회를 향해서 한 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한 셈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아무렇지 뭐 안 들어 있으니까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뭐 이게 진상 조사 이런 것들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확인해 준 그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은 뭐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와의 관계가 좀 나빠지게 뻔한데 그 발언 때문에 네. 그걸 풀어가면서 어떻게 좀 할지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는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소위 역공 전략은 네네. 원래 우리 보수 정당이 이제 잘 사용하던 전술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네. 뭐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의 방향의 물꼬를 바꿔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역전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전술상으로 한국 보수 정당들이 많이 해온 전술이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아직 행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비속어를 섞어서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중계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이제 상당히 좀 문제적이고 논쟁적인 이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뒤에 수습을 시도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보도를 한 게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뭐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시도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사고가 난 게 더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 거짓말을 시도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권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위 논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가면 또 이게 미스테리 게임이 되는데 제가 아까 좀 해법을 제시드린 건 욕설을 사과하고 나면 동맹도 훼손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누구도 피해가 없어요. 미 의회는 대통령의 예산을 견제하는 거고 승인이 안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대통령이 1억 불 우리가 쾌척하겠다 약속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국회는 그걸 따질 거고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면이 안 서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통과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문제는 욕설이다. 그 문제를 해소하면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저는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들리는지를 가지고 쟁점화를 시켜버리면 결국 국민들이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나는 난리면으로 들리는데 왜 엉뚱하게 듣고서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박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이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권이 좀 뭐랄까요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치권이 모두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 언론사가 이것을 왜곡했다. 여기 이제 공격이 집중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이 지상파를 포함해서 기성 언론들의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를 안 하면 이게 유튜브 등 또 뉴미디어로 퍼져나가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돼도 이것은 나갔을 가능성이 큰데 자, 특정 방송사와 관련된 것인가? 이건 좀 방송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M사가 아니면 또 어딘가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MBC를 고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언론사에 대한 압박 이런 걸 계속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MBC가 과연 이 정치권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뭔가 밑으로 수면 아래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되기 전에 이 언론사가 먼저 MBC가 먼저 정치권에 이 내용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뭐 밀정식으로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한지 MBC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하겠다. 또 경위 해명 요구도 하겠다.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공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검언유착 나오니까 권언유착 나왔는데 지금 야당이니까 이제 야언유착. 자, 압수수색합니까? 압수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그러면 검찰이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사건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오전 9시 30분을 전후한 그 시점인데 그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먼저 보도하기 전에 누가 흘려준 거 아니냐. 풀기자단 등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따라갔던 기자들 줬을 건데 그러면 첫 보도를 MBC가 했으니까 MBC 기자들이랑 뭔가 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어서 미리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영상 클립으로 잘라진 영상을 그날 오전에 8시 50분쯤에 받았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뭐 진행자도 봐주셨고 박정훈 기자도 봐주셨겠지만 아마 일찍 받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 그 회의 석상 자체가 그날 글로벌 펀드 회의 자체가
생중계가 됐던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KBS의 그 당시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보시면 MBC 보도한 내용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소위 풀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대표 이제 촬영 기자나 뭐 취재 기자들이 해당 뭐 장소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취재를 진행을 하니까 그 영상은 모든 매체에 다 전달을 하게 모든 되죠. 매체에 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이 해당 부분을 잘라서 자막을 달아서 먼저 보도한 게 MBC였을 뿐이지 아마 다른 매체들도 그 보도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요? 워낙에 이제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가 보도할 것이냐 그 얘기도 이제 오전에 기자들 또 이제 단톡방에선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 등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거짓말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끗하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지.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병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를 하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또 지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박수영 의원 등 이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막말이나 그러니까 비속어나 욕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 뭐 익명으로 이 문제는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유승민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이 이걸 빨리 거짓말 수습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또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이죠. 12시 37분을 거의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올까요? 자,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정보센터에 오늘은 어떤 리포터시죠? 네, 이현입니다. 오전에는 정체가 꽤 심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는 곳이 많고요.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방향 임고 4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엔 불은 모두 껐고요. 3차로에서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지나기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가 벌써 2시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6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는 구경 차량들이 많아서 남이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신다면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1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청북 부근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면서 3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렇게 친절하게 교통정보를 전달해 주신 리포터분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세요. 오늘은 이현 리포터였습니다. 자, 지금 뭐 순방 이후 시끌시끌한 여야 공방이 있는데 지금 아까 뭐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신중론이 있다, 비판론이 있다. 자, 그럼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 민생 위기 여기에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교는 곧 국민의 삶의 문제인데 이 외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윤 대통령 순방위 관련 논란을 좀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속어 논란 이후 대통령의 한 마이크가 먹통이 됐다.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라고 오늘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준비 부족 이것도 큰데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나서서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네. 외교 라인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좀 해왔는데요. 이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빨리 이 거취 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게 해임을 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결단 안 하면 해임안
이걸 또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교 라인, 문책론, 경질론 이게 또 이제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워낙에 소위 말하는 그 막말 논란이 뒤덮어서 그렇지 이번에 이제 정상 순방 외교에 네네. 대해서도 여러 좀 평가가 엇갈리긴 하거든요. 주말 동안에 나온 그 일본 현지 언론 매체들의 이제 보도를 봐도 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정황에서 뭐 굉장히 격하게 화를 냈다라는 보도 내용들이 뭐 마인치 신문이나 뭐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8초 환담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IRA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정책을 어떻게 좀 끌어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거의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걸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IRA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달했다라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전했지만 백악관의 발표 내용에서는 IRA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봐도 이게 이제 양측이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을 충분히 한 건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또 하나는 좀 워낙에 지금 환율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지금 계속 이제 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것들도 어떤 뭐 예상했던 거나 혹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이런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이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이거를 며칠째 이거 하고 있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네. 그리고 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회의 막바지에 관련된 내용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취지 또는 표현과 방송으로 전달된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 들은 사람이 잘못인지 또 표현의 잘못인지 우리도 정확하게 가리고 입장을 내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면서 저도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계속 야당 입장에서도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빨리 팩트 체크하고요. 정리될 사안 정리하고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위기에 여야가 함께 정부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다가오는 겨울을 그나마 다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또 이제 수사 상황이에요.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한 1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뭐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건설 관련된 FC, 그러니까 성남 FC에 55억 상당의 광고 후원금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하는 분당구 정장동 병원 부지 3,000평 이거 사업용지로 용도 병역 특혜 받았다. 네. 이걸로 뭐 지난 16일 압수수색도 두산건설 등을 했는데 이거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이 경찰이 두산건설은 이걸 검찰에 넘겼잖아요. 이 제3자 뇌물 관련해 가지고 넘겼는데 그때는 네이버, 차병원, 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이런 기업 5곳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이버와 차병원 등이 압수수색되고 있는 걸 보면 경찰에서는 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또 이제 후원금을 냈거나 광고비를 냈거나 한 여타의 기업들인가 보죠? 네, 네이버도 후원금 한 40억 정도를 내고 제2사업 건축허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병원의 경우에도 후원금 33억을 내고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병역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우선 경찰은 지난 13일에 검찰에 송치할 때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 냈는데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 보니까 다시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은 대상 기업들도 확대를 해서 수사를 좀 더 넓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3자 뇌물죄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제3자는 여기서 다 성남FC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돈을 주고 구체적인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있는가를 좀 따져보는 건데 두산이 이번에 이제 뭐 유죄 취지로 송치가 됐었던 거는 그 이제 공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두산이 이제 성남시 쪽에 보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낼 테니까 용도 변경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두산은 뭐 성취가 가능했던 건데 다른 기업들은 그게 안 나와서 이제 불성취 결정을 했던 건데 검찰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뒤집어 봐서 뭐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거들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 사안을 이제 빨리 끝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오늘의 압수수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반론들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면은 모든 지자체의 뭐 구단뿐 아니라 이제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형태로 그 지역 기업들의 뭐 후원이나 협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프로 스포츠 기업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는 판교에 있고, 그렇죠. 지금 차병호는 야탑에 있다고 얘기하셨고. 두산건설은 이 분당구 정자동에 병원 부지를 상업용도로 전환했고 문제는 기부 체납이 15% 내야 되는데 10%만 내고 현금 55억을 구단에 후원했다. 광고비로 지원했다. 지금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단 특성상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는 개인이 사실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받게 되고 그럼 이제 기업이 그 돈을 내고 어떤 특혜를 받았냐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특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냐 하고 또 제3자 뇌물이라는 얘기를 국민이 들었을 때는 그럼 이 55억이 성남 FC로 들어갔지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유용한 거 아니야? 이게 돈을 빼서 써야 뇌물이 되잖아요. 본인이 안 쓰면 이게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단 전체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는 또 어떻게 이 사례들이 있고 또 여기서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 기업도 기업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업 유치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어떤 뭐 뇌물을 위해서 아니면 사비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남도 이렇게 두산을 유치해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 뭐 몇천억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문제를 삼게 되면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안 하게 되는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중 구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 연고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원하는 업체나 혹은 광고를 주는 업체들이 대부분 지역 연고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 같은데 이제 태그로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지역 기업들인 건데.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린 거죠. 광고 효과와 동시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구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광고를 유치를 하고 뭐 홍보 비용을 이제 조달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지역 기업들한테 홍보를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안에 놓여 있는데 이걸 불법과 탈법으로만 시각을 좁혀서 보면 굉장히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자체가 좋은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이거를 좀 섬세하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시민구단 바르셀로나인데 메시가 있는 바르샤는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요즘에 물가 오른다 뭐 추석 때부터 장바구니 물가 다 힘들어하시고 배추는 2배 올랐다, 무는 또 2배 반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쌀값. 쌀값은 이게 엄청난 폭락이에요? 네, 쌀값이 어떻게 보면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쨌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잠정적으로 총 1조 원을 쏟아부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하는 올해 신곡,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확된 쌀 그리고 지난해 수확한 구곡. 지난해 수확된 쌀 합쳐가지고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고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풀리게 해서 쌀값을 좀 떠받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격리량 같은 경우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차례 시행된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 중에서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가격 떠받치는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매년 우리가 1조 원 넘게 쏟아부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쌀 소비도 많이 합시다 아니면은 뭐 다른
스마트팜을 만듭시다. 아니면 다른 작물을 뭐 제한합시다.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뭐 민주당도 이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내긴 했지만 여야 정의 한번 모여가지고 논의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좀 유지 가능한 대책을 만드느냐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생산 공급은 늘고 있는데 수요는 줄으니까 안 팔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 쌀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고 있는데 그래요.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거죠. 수요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건데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화된 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양파나 파나 이런 그 뭐 채소류 같은 작물들은. 경우는 등락이 훨씬 더 크고 어떨 때는 엄청나게 풍작이 됐다가 어떨 때는 대폭락을 하고 이런 이게 폭이 큰 데 비해서 쌀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풍년이 되면 갑자기 대폭락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쪽 방향을 선택할지를 잡기가 좀 어려운 좀 이 딜레마가 있는 법안이어가지고 국회가 좀 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킨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여야가 이것만은 정말 타협안을 꼭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 문제고요. 아유, 한국인은 밥심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저는 주말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가격도 낮아진 쌀 소비 좀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연합훈련 소식 박 기자님 간단하게 지금 이제 부산항에 핵항공모함 핵항모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지금 한미가 연합훈련에 돌입하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29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해상에서 해상 연합훈련에 돌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까지 들여와서 5년 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항공모함이 20척 넘는 양국 함정이 동원됐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말에 발사했기 때문에 더 이제 도발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한미 양국이 해군을 통해서 해군력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펼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아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속보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북한의 동향 등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의 정동 야행 행사에서 일왕과 일제 헌병, 뭐 일본 순사 제복을 대여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건 내일 이후에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님 그리고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청취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이 블랙핑크 우리나라 걸그룹이죠. 대표적인 걸그룹인데 K걸그룹 첫 빌보드 앨범 정상에 올랐습니다. BTS가 지금 2번 올랐는데 아시아 여성 최초의 영미를 석권한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청취자 0437님이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치킨 쿠폰도 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지금 화려해 It makes no sense You couldn't get a dollar out of me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고 네 혼을 뺏은 다음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ill you don't like Whoa, whoa, whoa Straight till you don't like Taste that pink venom Taste that pink venom Taste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ill you don't like Whoa, whoa, whoa
so slow dance. 자 오늘 밤이야 난 속을 품은 꽃네 혼을 뺏어 now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어를 대체할 다듬어진 우리말 표현 2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는데요. 요즘 뉴 스페이스라는 표현 자주 등장합니다. 뉴 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을 이르는 말이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인 올드 스페이스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뉴 스페이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민간 우주 개발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여러 종류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해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행하는 성범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 표현은 환심형 성범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도 깨끗한 공기 속에 활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다만 중북부 지역과 제주도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등 서쪽 지역에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14도로 출발한 서울이 오늘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26도, 대전, 제주 25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와 서울, 광주의 기온이 28도, 대구도 27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주말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더운 감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오후엔 경상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제주도에 5mm 정도, 경상권 해안은 그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후로 큰 비 소식 없이 대기는 메말라 가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37%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 야당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MBC가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 겁박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시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락 두절 신고가 접수된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엊그제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성과에 대한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순방 중에 불거진 논란들에 대한 파장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정하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네. 자, 윤 대통령의 3개국 순방,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이은 두 번째였는데요. 총평을 한번 해 주시죠. 워낙 논란이 많아가지고 총평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과거 이제 저희 대통령들도 순방 나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유엔 연설을 통해서, 제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자유, 연대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국제다자 외교무대에 이제 데뷔하신 건,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건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 갖고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3년 가까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는데 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 첫 번째 기조연설 그것도 중요한 대목이고 한일 정상회담도 평가할 대목이 있다. 자 사실 아까 잠깐 대변인으로서도 난감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순방 관련 보도가 참 많았는데 논란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질은 없어지고 다른 것들만 갖고 이렇게 국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홍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아쉽다는 말씀 주셨지만 아니 이게 굉장히 순방의 의미와 성과가 있는데 논란이 너무 가려졌다. 이런 좀 아쉬운 안타까운 대목도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영국 가서는 조문 관련해 갖고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 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국악 리셉션에 가고 그다음에 장례식에 참석한 것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조문을
뭐 전날 했느니 아니면 뭐 다음날 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너무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점이 하나 좀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뭐 그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에서의 이른바 비서고 논란. 네, 비서고 논란 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전에 이미 뭐 보도에 대한 의도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이게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논란으로 너무 국내가 시끄러워서 저는 뭐 앞서 대통령이 하셨던 일들이 이런 건에 묻혀지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같이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설계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데 그런 것보다도 여전히 이제 여론들이 갈라지고 그다음 국민들이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순방 마지막 날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일정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참전 용사의 집 방문,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 트리도 여사와의 미술관 네네. 관람, 저희 굉장히 다 좋은 이제 행사들이었는데 순방 중에 이거 비공개로 개인 일정을 진행한 이유는 뭘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논란 때문에 그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가고 그다음에 외국 정상 간의 순방 외교에 있어서 영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덜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같이 자유를 지켰던 참전 용사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원래부터도 관심이 있었던 미술 문제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국내에 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되고 준비가 되면 좋습니다만 워낙 큰 이슈들이 많고 그다음에 네네. 먼저 그 영부인의 동선과 일정을 너무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행사 이후에 마치고 나서 진행을 하고 행사 이후에 보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에는 그 영부인과 관련해서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고 이렇게 차분차분 자리매김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저희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는 대목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또 국민들도 그러면은 영부인은 또 어떤 행보를 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궁금증은 해소시켜 주면서 차후에 그걸 보여주면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해 준 것 대부분 잘 정리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순방에서 좀 가장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 뉴욕의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 기조연설도 이제 많이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었어요. 네네. 우리 대통령실이 네네. 애초에 이제 스케줄을 발표하기도 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 일본 측은 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는 약식회담이다 이렇게 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은 큰 무리 없이 열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48초 스탠딩 환담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이제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만 좀 순방에서 논의됐어야 할 현안들이 많았는데 이거 좀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교 정상 간의 외교 일정을 보면서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이걸 풀면 문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교 정상 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거든요. 국빈 방문이 있고 정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 뭐 이런 차원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실무적으로도 얘기가 계속 돼 온 상태에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언급들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어 가는 부분이라 너무 짧은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른 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뉴욕에서의 일정이 한 이틀 정도가 갑자기 바뀌고 빠지는 바람에 이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건데 백악관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오케이전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을 좀 배려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논의를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논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자료로 대충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30분 정도 만나서 얘기가 됐고 이후에 저는 이게 회담이니 간담이니 이건 양국의 외교 용어상의 차이가 있지 별 의미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지금까지 경색돼 왔던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일본을 몰아붙이면서 국내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좀 정상화되기를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일 간에는 좀 정상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자, 미국은 또 충분히 우리 문제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오전부터 이 윤 대통령의 이제 사적 발언 논란 또는 이게 사적 발언이냐 또 막말이냐 비속어냐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외국어가 아니고 우리말이라 이건 외국인들보다는 우리 이제 언론 우리 또 여론 오히려 이제 잘 들을 수 있는데 해석들이 다양해서 자, 김은혜 홍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김은혜 홍보 속에 이제 공식 해명이 있었고요. 날리면 이런 또 이제 얘기가 있었고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유상범 의원 등 제각기 들은 내용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이 박수석 대변인 또 이제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다루시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대응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해명에 있어서 좀 더 충실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건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불거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특정 부분을 부각하면서 국민들한테 전체 상황을 호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좋은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사실관계가 분명히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논쟁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특정 언론이 너무 빠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막을 통해서 보도가 했던 점 그리고 이렇게 할 때까지 이제 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좀 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야당이나 특정 언론도 해명이나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만 이제 미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적시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대목을 인정한다면 그래도 야당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우리 국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합의될 만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리가 우선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하는 상황까지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정쟁거리 그다음에 이걸 논란을 증폭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비속어 논란에 대한 입장은 차후에 정리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별다른 유감 표명은 이제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또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다.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까지 결단 내리지 않는다면 이거 외교 라인 네. 경질내기입니다. 네.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 이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당으로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증폭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접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에서 했던 말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하게 해석이 돼서 논란을 일으킨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이 됐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논란을 키워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우리 박홍근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우선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해임 건의안이니 뭐 외교 라인에 대한 교체, 문책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럼 뭐 다 해임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선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논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금의 여야 간의 관계, 그다음에 그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빨리 여야가 정리해서 국민들 네. 안심시켜 주시길 기대해 보고요. 자, 지난주가 이제 윤 대통령 순방 또 국회 대정부 질문의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 또다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내일 모레 이제 법원이 이 3차에서 5차 가처분에 대하여서 이제 일괄 심리하겠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입장, 어떤 논리로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 28일 날 대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있어요. 이제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네. 애초에 그 1기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과정에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됐고 당내에서 이 부분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뭐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재판부가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혹여 만약에 이번에도 뭐 네. 같은 재판부라서 저희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으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요. 일대 혼란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일 날 뭐 윤리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추가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리가 워낙 그 저희 당이 이제 그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구라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안건이 처리가 될런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개 속 정국이군요. 한번 법원의 가처분 판단 그리고 또 윤리위의 판단 9월 마지막 주간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까지 동시에 잡는 코너입니다. 일석이조.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윤준일 뉴스톱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그냥 킹스맨처럼 젠틀맨 컨셉으로 나오셔서 티셔츠 입고 하는 제가 좀 민망합니다. 자, 주말 날씨가 화창했죠.
두 분. 김준일 대표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에 원주로 강원도 원주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애가 좀 어려가지고요. 네네. 나 지금 큰일입니다. 애는 어리고 네. 언제까지 놀아줘야 되나. 한 20년 놀아주셔야죠. 그러니까요. 큰일인데 날이 그때 토요일 날 오전 그러니까 아침에 영상 5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강원도는 예. 영상 5도. 영상 5도까지 내려가서 얼어 추웠네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불멍도 좀 하시고. 불멍해야죠. 캠파이어가 백미니까. 예. 박 의원님은요? 저는 애가 이제 더 이상 놀아줄 나이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부부가 푹 쉬었습니다. 저녁에 그렇죠. 산책도 다녀오고 날씨가 굉장히 좋더군요. 집에서 푹 쉬시고 산책도 쉬고. 부러우시죠? 큰일이네요. 언제 키워서 언제 나는 저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TV가 엇갈리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까지 순방을 마치고 5박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토요일 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큰 게 지금 이게 비속어 논란이에요.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논란보다 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네티즌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노빠꾸 이게 뭐예요? 노빠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직진형이다. 뭐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는 화통하게 좀 사과도 하시고 그러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야가 치고받고 국민들끼리 분열되고 이럴 만한 지금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XX냐 아니다. 국민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다. 그냥 잘못을 했으면은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참 깝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만 빼면 별 문제 없다. 문장에는 미국 걱정을 했든 우리 걱정을 했든 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건데.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전에 김준일 대표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흔쾌하게 사과하면 되지 않냐.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거듭 확인되는 거죠. 이런 장면이 저는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체리 따봉 문자 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에 대해서도 그 어떤 해명도 유감 표명도 심지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이 XX 저 XX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인들 얘기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 바빠서 이런 태도로 일관했고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허심탄회하거나 통이 크거나 솔직하거나 이런 분이 일단 아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좀 검사스러운 것 같아요. 증거 있냐 법대로 하자. 이런 태도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증거에 물타기를 해놨죠. 날리면이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진상규명을 얘기한 건 결국에는 MBC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겠다 그러고. 근데 국정 운영은 수사나 검찰의 일하고 많이 달라요. 심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다. 자,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유감 표명 기대했다, 사과 기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번 그 육성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과보다는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는 양상이 됐는데 자, 이게 아까 저 증거 있냐 법대로 이런 얘기를 박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녹취가 아니고 그냥 공개된 영상, 보도도 된 영상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육성이에요. 자, 어떻게 이 발언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제가 검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입이 좀 걸어요.
네,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좀 머쓱하게 소탈한 해명. 소탈하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차라리. 방금 얘기했듯이 진실규명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바이든이냐 아니냐 이제 음성학자들이 이제 뭐 이미 동원이 됐는데 앞으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열린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없다. 이 XX도 확정 지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증거가 나올 거예요. 뭐 동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언론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한 가지 축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유출이 됐느냐, 퍼졌느냐. 그러니까 좀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일날 아침에 목요일날 아침 8시 50분에 이 기자들한테 정보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9시 한 40분쯤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 발언이 비속어가 있었다, 욕설이 있었다라는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10시 10분쯤에 MBC가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의 주장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보도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냐, MBC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쪽에 좀 관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미 그 정보 보고가 이미 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을 입수를 하거나 찾는 뭐 그래서 입수를 해가지고 이게 야 쪽팔리면은 들리는데 앞에가 이게 바이든이 아니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미 공방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럼 그 최초 영상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그 영상 짤은 그러면은 누가 유출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MBC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쟁 선포다 이거는. 근데 애초에 이제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고 그걸 모든 언론에 다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풀기자단이니까. 그럼 모든 언론은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최초 보도는 MBC고 문제는 지금 여당은 거기다 자막을 딱 달아서 규정해버렸다. 이게 훼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라고 어떻게 확정을 하냐. 누구는 날리면으로 들리고 누구는 이 사람들하고 들리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게 한 축 그리고 유출로 한 축 이렇게 지금 갈 건데 그냥 계속 검사하시지 왜 대통령을 하셔가지고 수사 그렇게 잘하시면은. 자. 아까 이 검사였기 때문에 입이 걸다 이런 해명은 안 통합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또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젠틀한 그 검사분들도 많은데. 묘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 국면을 좀 넘어가서 생산적인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자,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태세 전환하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격 대상은 MBC. 한번 직접 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MBC 문화방송의 행태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막 같은 사전 정보 없이 들을 때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전달돼서 전문가조차도 어떤 말인지 확정 주지 못하고 있고 또 발언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광우병 사태에도 MBC가 중심에 있었고 검언 유착 사건에 있을 때 지모씨 전과 오범을 데려다가 했었을 때도 MBC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MBC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누구한테 박홍근 대표는 이걸 받았는지 MBC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메신저에 대한 공격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전략적인 또 표현을 쓰는데 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자막에 왜 괄호 안에 미국 또 이 바이든 확정적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당의 공격. 그러니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인데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여권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사실은 뭐냐를 묻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실 여권을 포함해서 4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적인 얘기였는데 이걸 외교 성과와 연결짓는 건 문제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이 됐어요.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그로부터 10시간 있다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이 XX는 우리 국회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별 의원들이긴 하지만 뭐 배현진, 박수영 이런 분들이 이 XX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다. 이거 완전한 날조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이제 MBC가 문제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메신저 공격으로 가는데 이 중에 본인들이 믿는 사실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4개 중에 버전이 여러 개예요. 그렇게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MBC가 괄호 열고 닫고 미국이라고 쓴 것 그거 좀 오바일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바이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해석상 미국 의회를 얘기하는 거다. 뭐 우리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이제 면상할 일은 없으니까. 라고 어쨌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치고 한 건데 그게 근데 문제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격가지일 뿐이고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입에서 XX, X팔리다 혹은 바이든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지금 자꾸 본질을 다 엉뚱한 대로 돌리고 뭐 광우병 보도 그게 허위 보도였는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 14년 전 그걸 소환을 해서 결국엔 메신저 공격에 나선 건데 앞서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미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한다니까 그럼 결국 이 발언을 가지고 이제 국가수의 감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고요. 뭐 사실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좀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결국에는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정치를 포기하고 또 이 진영 논리가 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정치가 일종의 이제 양측의 극단적 지지자만 남는 그런 적대적 공생의 구조가 강해진다면 과연 이 정부는 향후 국정 5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어떤 정치의 실종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지 저는 심각히 좀 우려가 들어요. 야, 이게 라디오도 사실은 소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인데 자, 이제 우리가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건가 하는 이 생각이 또 얘기를 들으면서 듭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으로 보면 이 XX는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날리면 이게 이제 김은혜 수석 얘기였는데 뭐 발리면 발림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음성학적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팩트 체커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뭐 음성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나본 한 10명 중에 8, 9명은 그냥 바이든으로 들린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는 걸. 여론조사 나올까요? 야, 이것까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파적으로 또 나오겠죠. 나는 또 발리면으로 뭐 날리면으로 듣겠다. 바이든으로는 안 들린다. 근데 이게 상식에 의거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저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국회를 대상으로 이 XX 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야 우리 국회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 국회였대 잘했어 뭐 이렇게 박수 쳐줄까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뭐 X 팔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수습하려고 하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이고 그 뒤에 XX육이 따라붙었다. 그럼 이건 동맹관계 훼손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내 문제로 오히려 돌렸다. 차라리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외교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자들한테 미국 대통령들이 욕해서 올해 1월 달에 스튜피드 뭐 선오브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그 사과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다 잠재워졌어요. 사과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시간 만에 해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 15시간 동안에 미루어 짐작컨대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런 대책회의를 하는 가운데 아마 외신이 이게 보도가 쭉 나가고 이게 외신이 악화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급하게 이런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결정을 한 게. 또 언뜻 들리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한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한테 EXX 소리를 들어도 되는 거냐. 제가 여담이지만 금요일 날 민주당의 모 현역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현역 의원이 자조적으로 농담 삼아 앞으로 우리 서로 EXX로 부릅시다. 어차피 다 EXX들인데 당신은 자조적인 농담입니다. 당신은 전 XX 나는 현 XX 이런 농담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방송에서 박 의원님이 그러자고 제안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국의 국회를 모욕하면 그리고 야당을 모욕하면 협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법안은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라는 판단을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여당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이 타조가요. 이 위기에 처하면은 모래 속에 머리를 묻는데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아가는데 자신들끼리만 아니라고 아니다. 대통령은 최고조 놈이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짧게 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 알려지고 외신들이 AFP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썼잖아요. 처음에 외신 기자들끼리 이거를 영어 한국말이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지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논쟁을 벌였대요. 그래서 한쪽에는 F로 시작하는 두 버전이 나왔죠. 예, F 하나는 버전. B 버전으로 B 버전, 예, 바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나는 I도 있던데. 예, 뭐 그것도 이디엇 뭐 이것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보도가 F로 시작하는 걸로 가서 F로 정리가 많이 됐다. 그건 또 세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또 참 세서 너무 그런 뭐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 강하게 번역이 됐다. 거기에 해당하는 국내 욕은 다른 게 있다. 막 이런 또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누리꾼들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욕설 논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민생 예산 바이든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날리면을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민생 예산 삭감을 날리면 안 되죠. 요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약간 패러디 비슷하게 정치적인 조크니까 한 건데 그날 패러디가 특히 SNS상에서 넘쳤습니다. 뭐 봄바람 휘바이든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휘바이든까지 아마 그걸 이제 차용해서 그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유튜브 방송의 제목이 그렇게 아마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민주당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을 지칭했든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했든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거죠. 근데 또 이것 가지고 무한 정쟁을 키우려고 하면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설하면 빠지지 않는 게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얘기지만 그렇게 역공이 또 등장했더라고요. 당대표도 훨씬 되기 전에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여당에서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직접 뭐 대응을 하는 식의 그런 대응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전략적으로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외교 안보 라인 경질론 나왔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발림은 말림은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유화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비쳤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정조사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이든인지 말림은인지 이거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거를 아까 뭐 국가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음성학자가 이걸 규정해 주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우상호 의원은 뭐 김태우 차장 실명 언급하면서 외교라인 경질 사실 이게 혼쾌히 동의 그랬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 형태로 어렵게 성사됐고 그 이후에 또 일본 반응은 상당히 뭔가 좀 이제 고자세로 간 것 같아요. 외교 라인이나 뭐 안보 라인 이번 순방 전후해서 책임질 대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한미 한일을 좀 나눠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정상회담을 해야 될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5월달에 만났죠. 나토에서 지난달에 만났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4달 만에 3번을 왜 만납니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상 전기차 빠지니까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하면서 떼밀렸고 한미 통화스와프 왜 못하느냐고 떠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재부 이 관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안 만날 수가 없게 떠밀리 간 이 상황이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저도 전해 들은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 하면 안 된다라고 외교
쪽에 라인에서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조율을 다 밑에서 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만나는데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쫓아다니는 이런 외교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면 그 외교 안보 라인인 거고 한일 정상회담은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성급하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다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번 봐줬으니까 빚졌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그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첫 초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오래 하신 분들 사이의 격언 중에 하나가 성과는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회담 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상회담은 마침표를 찍는 자리죠. 사전에 정지 작업이 다 돼서 조율이 다 돼서 성명서까지 완성돼 있죠. 쌍방 간에 서로 간의 성과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된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게 정상 외교인데 정상 외교가 마치 그 정상 외교 자체가 성과인 것처럼 정상회담 한 것 자체가 특히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그런 성급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율되지 않은 발표를 먼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본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시종일관 끌려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본 쪽에서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을 때 우리도 그걸 빌미삼아 이걸 깼으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담스러운데 우리에게만 부담스럽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 그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종전에 아베 내각이나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일 청구권 협상으로 다 완료됐다는 입장이고 위안부 합의 파기한 거 되살리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나봐야 별 소득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정상회담이었는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지도 않은 한미 동맹을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 그 수상과 정상회담하는 것 자체가 마치 지난 정부와 대비되는 대단한 성과인 양 저는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데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 MB정부도 망치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외교안보 라인에 있으면서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MB정부 외교가 특히 이제 이 대북 관련된 그런 어떤 외교가 실패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교 참사에 준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개편을 차제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 개편 어쨌든 뭔가 좀 개편이 필요하다. 두 분 의견이 공통됐습니다. 자, 한번 이 여론조사 살펴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 1회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의 주간 정례조사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34.6%, 부정평가 62.6%. 이 같은 조사의 전주 대비로는 긍정이 0.2%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다만 이제 주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30% 중반대에서 초반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또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간 자체 조사한 내용은 긍정 28%, 부정 61%. 자, 긍정이 줄곧 이제 20% 기록하고 있다가 두 주 전에 33%로 30%대에 진입을 했는데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입니다. 자, 이 김준일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외국은 당분간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가면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도 그렇고 다른 대통령들은 나가면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이. 효과가. 근데 지금 최초로 2연타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나가시고 좀 내치를 좀 탄탄하게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시장 돌고 그러면서 약간 대선 후보 같은 행보긴 했지만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걸로는 어렵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국정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거를 수사에서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쌍방울 의혹 수사 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라인이 이제 투입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가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송사들을 이제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KBS도 얼마 전에 특별감사 받았거든요.
감사원으로부터.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고발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방통위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점수를 조작했다 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시작됐죠. 그게 관행적으로 옛날에는 점수를 줬다가 그 문서를 파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예 근거가 안 남으니까 두 줄을 긋고 고친 정황은 남겨라라는 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그거를 조작했다라고 이제 뭐 이제 감사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고 뭐 TBS 뭐 조례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권익위도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YTN 뭐 민영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앞으로 1년간은 방송사들 좌편향 방송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중립이지 않습니까? 엄청 중립이죠. 엄청 중립이잖아요. 저희는 너무 중립이라 걱정이에요. 좌편향 방송들에 대해서 엄청 본인들이 보기에 좌편향에 대해서 엄청 이제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지율이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다. 지지율이 몇 % 오르고 내리고보다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고착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30% 초반 떨어지면 20% 후반.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국정 농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국회에서 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남는 건 이제 사정인데 과연 이 사정으로 국정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누군가를 때려잡고 그걸 갖다가 단죄하고 이런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 특히 이제 글로벌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국제 질서도 굉장히 재편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겹쳐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산업과 경제 전략 전반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으로 여겨왔던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것들 등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쟁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비전이나 계획이나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다가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 선거가 윤 대통령한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본인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근데 2년 있으면 총선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간다면 여당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정 성과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여야하고 협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연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 어떤 구상이 있길래 내치를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사실은 지금 이 정권 전체가 뭐 정권이 잘못되면 국민이 불행한 거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대통령이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야와 대화해야 되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거나 억지를 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인사 전면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것도 사실은 저는 투명하게 당당하게 오늘 뭐 동아일보의 모 논설위원이 아주 강하게 이걸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쓴 걸 제가 모 대기자죠. 쓴 걸 봤어요. 보수 언론이 그렇게 나올 정도라면 저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순방 중에 차분한 행보가 성과라면 성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 오늘 여론조사 언급해서요. 2개 언급됐는데 자세한 내용 모두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석이조. 다음 주 10월 첫 주 일석이조거든요. 아마 가처분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죠?
아니요. 국제정세가 워낙 심상치 않게 돌아가서 바쁩니다. 아, 국제정세가 먹구름입니다. 예. 자, 최근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직접 발표를 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러시아 국방부가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전쟁 아니고 특별 군사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러시아 국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동원령을 발표를 한 건 2차 세계대전,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이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자, 당연히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일단 동원 대상은 예비군 전력의 1%가량이고 네네. 대학생들은 어차피 의무 징집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비군 아니니까 대상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징집을 했더라도 전선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망한 군인이 6천 명 안 넘는다고 피해를 축소했어요. 6천 명 안 넘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더 많이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방 국가는 뭐 7만에서 8만 명까지도 다치거나 사망했을 거다. 10분의 1 정도로 줄였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뭐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면서 왜 동원령을 내렸을까요? 왜 동원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예비군 되잖아요. 30만 명 동원, 우리나라가 50만 대군 이렇게 부르는데 예비군 30만 명이 부분 동원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문제는 아닌데. 자, 그러자 동원령이 이제 떨어진 후에 국민들은 얼마나 좀 심란하겠습니까? 네. 반발 시위가 벌어지고 푸틴을 위해 죽기 싫다. 뭐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도시하고 시골 쪽하고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전 시위들이. 예, 동원령 발표 당일인 21일에는 38개 도시에서 무덤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시위가 열려서 1,400명 이상이 체포가 됐고요. 24일에도 전국 32개 지역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반전 시위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했던 푸틴 대통령의 유례없는 정치적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푸틴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그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떠날 수 있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행 직항표는 바로 매진이 됐고요. 네네. 비행기표 가격이 8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집 대상에 해당하는 18세에서 65세 남성의 항공권 구입은 금지시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검색 사이트에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 피하는 방법 등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자, 비행기표를 못 구하니까 이제 육로로 가야 됩니다. 러시아와 육로로 이어진 핀란드, 몽골, 조지아로 향하는 국경 지역 도로에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운동 사이트에는 하루 동안에만 이 동원에 반대하는 서명이 32만 건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와 시골이 좀 다르다는 반응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약직 군인의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인책이 또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쪽에서는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 돈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규 이 직장인 대우를 해준다. 네. 군인으로 징집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담보대출 뭐 유예해주고. 맞아요. 이런 지금 경제적인 좀 당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 대출을 끼는 압류된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쏠쏠한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솔깃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당근과 채찍을 같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게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에 부대를 탈영한 병사,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 그리고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들 많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네. 자, 이런 병사들에 대해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리겠다. 그리고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겠다라는 처벌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관련 처벌법이 있었지만 이번에 2배로 형량을 늘린 거고요. 2배. 그리고 러시아에서 1년간 군복무를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특혜도 걸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젤렌스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동원령을 거부해라. 혹시라도 또 징집이 되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밀 보장도 해줄 테니까 항복해라. 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겠네. 자, 그만큼 이 러시아 병력이 부족하게 됐다.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전선 자체가 상당히 1000km가 넘거든요. 게다가 지금 전력 손실이 상당하다 보니까 장기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7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군의 사기 저하라든지 부패, 병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왜 민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이 죄수들을 또 이렇게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죄수들마저도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교도소에 있는 게 안전하지 전쟁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동원령 대상을 사실 처음에 발표할 때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투 경험이 있는 남성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군 경험도 없고 또는 징병 연령이 한참 지난 남성들도 소집 통지를 받거나 또 길거리에서 임의로 신분증 검사에서 바로 소집 통보를 내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반전 시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잡혀간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청년들은 그 체포된 상태에서 징집이 된다. 예, 징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외지고 가난한 지역의 소수 민족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동원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도농 간에 이제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일 러시아 국방부가 대학 교육을 받은 금융, 통신, IT 및 국영 언론 분야에 종사 중인 노동자는 징집을 면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16세 이하 자녀를 4명 이상 둔 경우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학력에 조금 힘든 사람들 위주로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동원령으로 확전을 선택한 이상 협상을 통한 종전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러시아는 삼성 장군 등 고위급들을 문책을 했죠. 병참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현재 코너에 몰린 푸틴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핵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맞습니다. 자,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이상 전쟁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에서는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20대 여성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 히잡이 뭐냐면은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만 내놓고 머리카락하고 귀를 다 가리는 천이거든요. 가슴까지 오는. 네. 근데 그 지난 13일에 20대 여성이 이제 머리카락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종교 경찰들이 돌아다니는데 결국 경찰한테 걸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체포된 뒤에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고 3일간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아니 우리 폭력 안 썼고 그냥 심장마비로 숨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근데 가족들은 무슨 얘기냐.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17일 날 시작된 시위가 24일 현재 이란 전체 31개 주 80여 개 도시로 확산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강경 무력 진압을 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시민들을 상대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한 반발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위에서 또 35명이 사망했다고 맞습니다.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참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세계 뉴스들이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에 시사본부 소식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간식 당첨자들은요, 오늘은 시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